이번이 왜 중요하느냐, 1994년에 문서가 들어있거든요. 김일성이 그때 죽었거든요. 94년 7월에.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김일성 타살설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다 객사예요. 김정일은 기차 안에서 죽었거든요. 김일성이 묘양산 특각에서 사망을 했을 때 원래 북한에 퍼져 있던 음모설은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의사들이 헬기를 타고 묘양산 특각으로 가야 되는데 김정일이 그 헬기 이륙을 허가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일설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김일성이 죽었는데 목숨 걸고라도 가야 되는 거죠.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죽음을 방치했다. 그리고 현재 북한군 포로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러우 전쟁에 지금 아직도 지금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 안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파병됐습니다. 됐어요. 그 믿으세요, 제발. 왜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는 말은 속여요.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 안 됐다고 인정 안 해요, 지금. 근데 파병됐다는 말 나올 때마다 러시아하고 북한은 가만히 있지 그런 일 절대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기에는 약간 뭐 러시아가 그런 뉘앙스가 있대. 지금은 파병됐어 어쨌어 뭐 이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러시아하고 북한이 바보예요? 파병 안 됐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떠든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한국 정부, 미국 다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성격 좋아요? 그냥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파병했다고 그랬어요. 한국 국정원이 확인했어요. 합참도 확정했어요. 미국도 당국자들도 여러 차원에서 확인했어요. 이거 안 믿어요? 너무들 하시네. 그럼 아니, 지금도 가끔 나와요. 보면은, 저도 이제 상처받을 거야 댓글 같은 거 안 보는데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안 갔는데 네가 왜 그래? 뭐, 갔습니다. 갔어요. 저도 러시아에서 공부했고, 상트페테르 공부했고, 러시아에 저 개인적인 선들도 있습니다. 갔습니다. 확실히 갔어요. 자, 어떻게 갔느냐? 지난해 10월 상순에 갔고, 11월경에 쿠르스크로 이동했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2주간 적응훈련, 쿠르스크 갔고,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때 11,000명에서 12,000, 누구 좀 달라요, 숫자가. 그리고 1월에 추가로 3,000명 이상이 파병, 이거 합참 견해입니다. 국정원은 1,000명 이상 갔다고 그랬고. 자, 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포로는 2월 초에 2명이 잡혔어요. 우크라이나군에게. 하나는 리모 씨, 이를 리라고 그러거든요. 리모 씨 26살, 백모 씨 21살. 둘 다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에 파병됐던 12,000명 정도, 1개 여단이 3,000명이거든요. 4개 여단. 1개 여단은 정찰총국, 정예병이에요. 우리 MDL, 서해에서 사고 친 애들이 다 얘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3개 여단은 폭풍군단, 경보병 여단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대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금 손실이 있느냐. 2월 달까지 기준으로 4,000명 정도 대략 최대. 그중에 최대 1,000명이 전사.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전사하고 부상자 비율 너무 많아요. 일개 사단의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한 2달 만에 비상시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더 기이한 게 포로가 2명밖에 안 돼요.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최소 수십 명, 100명 단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인민군이 파병이 안 됐다는 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2명은 고려인일 거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했어요. 고려인 친구 많았습니다. 고려인들이 도와줬어요. 저 많이. 거기서 이제 애기 첫 딸도 낳았는데 고려인 의사들이 많이 제가 고려인 발음 알거든요. 고려인 발음 아니에요. 그럼 왜 2명일까? 첫 번째, 북한군 복무신조 제7조에는 포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다짐이 들어있어요. 북한에서 포로가 되면 그거는 수치예요. 수치. 미국은 아니죠. 포로가 되면 막 정치 지도자 되고 환영받고 그러거든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돌아가셨죠. 그분은 강력한 미국의 강경 보수였는데. 그러니까 첫째,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북한군은. 두 번째, 포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명 잡힌 사람들도 나 자폭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 나와요. 자폭을 했거나 아니면 부상병들은 이건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상병들은 현장에서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 사살했을 가능성이 있죠. 후퇴할 때.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안 그러면 이 둘 다 부상병으로 잡혔거든요. 포로로. 그러니까
부상병으로 잡혔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포로된 사람은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포로가 작은 이유는 인민군 복무시 포로가 되는 게 수치, 자폭, 그다음에 끔찍한 얘기지만 후송을 못하는 부상병들은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 사살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시신도 훼손한다는 소리 나왔잖아요. 그리고 북한군들은 러시아가 만들어준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군 신분증이 아니고.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브라틴이라고 그래서, 브라틴은 몽골계거든요. 바이카로에 살고 있는. 이런 신분증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잡혀도 이 사람들 두 사람들 포로도 북한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다. 현재 2명이고, 리모 씨, 26살 리모 씨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백모 씨는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북한군 포로 상황이고, 추가로 현재 확보된 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3월 하순 마지막 날 현재. 만약 휴전 협상이 된다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포로는 즉각 송환하게 돼 있어요. 본국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러시아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는 북한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한국행을 원하는 그 리모 씨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러시아로 가게 돼 있죠.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파병했다고 인정 안 하니까. 근데 국제 인도주의 원칙, 인도법, 인권법 이 관례에 따르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있어요. 나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공포로 석방한 적이 있죠. 6.25 때 끝나고 휴전할 때.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대한민국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송환 원칙과 강제 송환 원칙이 충돌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이 충돌해요.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개별 국가거든요. 유엔에 가입해 그 다른 나라에. 근데 우리 헌법의 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영토고 북한 주민은 우리 주민이에요. 다만 분단 체제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력과 주권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괴뢰 정권이죠. 헌법상. 근데 국제법적으로는요. 개별 국가잖아요. 그 헌법상 우리가 휴전선 넘어가서 군사분계선 넘어가서 평양에 들어가면 합법인데 국제법적으로는 침략인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기네 땅이라고 크림반도 뺏어갔지만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는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인이지만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가 나는 대한민국으로 갈래. 지금도 그래요. 탈북민들이 중국 루트, 쿤밍 통해서 라오스, 베트남 거쳐서 태국으로 가거든요. 여기까지는 비밀리에 움직여요. 근데 태국 가면 나 탈북민이야 그래요. 그럼 경찰에 체포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난민 캠프로 가거든. 그럼 거기에 우리 외교관들이 찾아가요. 나 남한으로 갈 거야? 그럼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주어져요.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의로 나는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리모 씨는. 그럼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 의무가 발생해요. 송환 의무가. 말씀해주신 우크라이나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우크라이나의 포로, 북한군 포로의 입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기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포로와 바꾸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상대방 포로가 아주 소중해요. 왜냐, 자기 이 포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런 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 이쪽에서 학대하면 저쪽도 학대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비인도적 처우하면 저쪽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를 비인도적으로 처우하는 건 그건 머리가 아주 무질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포로는 잘 대우해줘야 돼요. 그게 내 포로를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잡혀갔다 온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뭐 고문당했다, 학대당했다, 끔찍한 얘기 듣죠? 그건 러시아가 미개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잘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투할 때 포로로 잡는 게 좋아요. 왜냐, 항복하는데 막 죽이고 그러면은 그런 소문이 퍼지면 항복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지. 그러니까 포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고 훌륭한 지휘관들은 포로를 잘 대우해주고 잘 잡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럴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양측이 다 지금 뭐라고 그럴까? 시민의식, 민노라고 그러죠? 민노가 다진 거예요.
민도라고 그러면 뭐 일본 말인 줄 아는데 그 일본 말 아니에요. 시민의식하고 또 민도는 달라요. 그게 아주 낮아요, 민도가 양측이.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포로와 바꾸겠다 했어요. 첫 번째. 근데 러시아 포로랑 바꾸지 북한군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바꾸겠어요? 우크라이나 포로랑? 안 바꾸겠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딱 2명이잖아요. 많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나왔던 국내 보도가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살상 무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너무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도적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북한군 포로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2명이 그중에 1명뿐이잖아요. 오고 있다고 하는 건. 근데 뭐 거기다 조건을 달아 국내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바꿨어요. 아,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향후에도 북한군 포로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래 포로를 잡으면 저렇게 인터뷰하고 뭐 내용 뭐 신분 공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인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 북한군은 포로로 되는 게 수치인데 포로 잡혔다는 공개됐잖아요. 지금 남한으로 가겠다는 말도 했잖아요. 자기 부모가 누구고 다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힌 거 수치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인터뷰 나오고 얼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공개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국제사회에. 그래 도움 더 많이 받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포로가 생기면 비공식적으로 이걸 조용한 외교라고 그러거든요. 공개하지 말고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면 된다. 이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러시아하고 북한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인권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원을 했으니 당연히 포로 송환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서 우크라이나가 도와주면 그만이다. 여기에 조건을 걸고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국제적으로 불법이고 따라서 우리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전쟁 내내 그랬고 또 저는 복구 과정에서도 인도주의적으로 주사에 협력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후의 국제질서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북한군 포로 문제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2명이 발생을 했고 향후에도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대규모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포로를 해결하는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국제법적으로 개별 국가니까 한국 송환을 원치 않는 북한군 포로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으로 오겠다는 자의의 의사를 표명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데려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국제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조용한 외교, 공개되지 않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관계를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한국 행도 순조로워지고 포로 인권도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외교 문서가 해제됐는데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외교 문서가 기밀이 해제됩니다. 그렇다고 다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기밀되는 거는 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이 왜 중요하느냐. 1994년에 문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1994년이 왜 중요하느냐. 김일성이 그때 죽었거든요. 94년 7월에. 그랬더니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김일성 타살설이 있어요. 김일성이 묘양산 특각 집에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다 객사예요. 김정일은 기차 안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묘양산 특각에서 사망을 했을 때 원래 북한에 퍼져 있던 음모설은 이겁니다. 김일성이 신분 경색,
으로 쓰러졌는데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내에 북한 주민들이 떠들었던 얘기들을. 그럼 평양에서 의사들이 이 헬기를 타고 묘양산 특강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김정일이 그 헬기 이륙을 허가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일설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뭐 비가 와서 폭풍우가 쳐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북한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다 조작된 거지만 김일성이 죽었는데 목숨 걸고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죽음을 방치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간에는 권력 투쟁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김일성이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유가 94년이 왜 중요하냐면 94년부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98년까지. 이게 고난의 행군이 뭐냐면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시기예요. 최소 2~30만 명 굶어 죽었어요. 이건 유엔에 보고된 숫자예요. 최대 200만 명, 300만 명까지도 굶어 죽었다는 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인구 변천도를 보면 수십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도 오고 그 가족 중에 굶어 죽었을 사람도 많거든요. 정말로 배급이 끊기니까 여기저기서 굶어 죽었거든요. 김일성은 마지막 시기에 김정일이 후계자가 아니고 섭정, 김정일이 이제 실제로 통치하고 김일성은 이제 별장에 내는데 유럽이나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마지막 시기에. 그러니까 김정일이 김일성이 올라가는 모든 보고 문서를 다 사전에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을 욕하는 이제 투서가 올라가면 김일성 손에 안 들어가요. 이미 그때 다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왜? 그때 이미 김일성의 수속들을 다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모두 다 김정일 라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실정이 벌어지고 결국 94년에 대규모 아사히기가 발생하는 시기로 가니까 이걸 알았던 북한의 지도부나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직보를 하는데 문제는 그때 김일성은 이미 식물인간 상태고 정치적으로 김일성에게 직보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비난하는 투서들은 김정일 손에 들어가고 김정일은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 제거하는 거죠. 숙청하는 거죠. 처형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김일성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걸. 그래서 대로해서 김정일을 처벌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알고 충격받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김일성 타살설이. 그러니까 김정일은 그 상황에 대한 이 질책과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는 실권은 없지만 그 정신적으로는 북한의 지주로 추앙받고 있었으니까 뭐 다 조작이죠, 신화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아버지를 제거하는 계기를 사용을 했다. 이게 그동안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여부는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기밀문서가 해제된 데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원인이. 타살설.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그 당시, 왜냐하면 외교문서에는 러시아 주요 인사, 중국, 세계적인 인사들이 우리 정부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 인사와 주고받은 얘기가 나왔는데 타살인 것 같다. 러시아 쪽에서. 그 왜 타살이냐? 김일성이 7월 달에 죽었는데 바로 2주나 3주 정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쪽 혹은 이쪽에 거기 확인되는 문서는 뭐냐면 북한 내 강경파, 남북 대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김일성을 제거했다. 죽음을 방치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설이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동을 1994년에 아버지가 결정을 하고 만나기 2~3주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죽었으면 김정일이 그 회담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언제 했느냐? 2000년 6월 15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걸 겪고 고난의 행군 권력 승계하고 고난의 행군 약 3~4년간 수십만 명 굶어 죽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어떻게 되죠? 98년에 정주영 회장이 소떼 천여 마리를 이끌고 추전 넘어가죠. MDA를. 그리고 2000년으로 이어지죠. 그럼 요 타임라인을 봤을 때 아버지가 94년에 치료를 하려고 했으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자기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타살설은 북한 내에 퍼져 있던 권력투쟁설, 그 다음에 이번에 김일무사 해제돼서 나온 타살설이 양쪽에서 이제 두 군데서 나오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중국은 그 견해에 반대했다. 당시 바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중국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덩샤오핑이 그때도 실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향력은. 이 영향으로 김정일 정권이 안착을 했다. 그리고 이유는 김일성의 살아생전에 덩샤오핑, 등소평한테 김정일을 부탁했다. 따라서 중국은 비교적 빠르게 김정일 정권이 안정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빠르게 김정일 정권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달랐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불안하게 봤어요. 중국은 안정시키려고 했고 안정적으로 봤고, 왜냐하면 문화가 비슷하죠. 근데 러시아는 또 뭐가 있느냐. 제가 그때 소련에 있었거든요. 러시아, 소련 유학 갔고 94년 7월에 김일성 사망할 때도 러시아에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련 시대가 붕괴되니까 북한은 그냥 아프리카 자발적 국가 같은 불량 공산주의 국가로 일단 인식이 있었고, 김일성 죽었을 때도 오 독재자 죽었어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큰일 났어가 아니라 뭐 야 독재자 니네 독재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호기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 소련은 망했잖아요. 거대한 제국이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허접스러운 북한이 버틴다고 오래 못 갈 거야 이런 게 그 당시 러시아 인식이었어요. 근데 중국은요, 자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김일성과 덩샤오핑이 어떤 끈끈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무너지면 안 돼.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돼. 또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을 보는 시간이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모양이 달랐던 거죠. 이게 기밀문서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각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일성은 1912년생이거든요. 김일성 하면 지금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어릴 때 교육받을 때는 항상 김일성 혹 뒤에 혹이 이만큼 나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걸 제거하려고 했는데 혈관 덩어리에서 제거를 못해 의학적으로. 그래서 평생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다음에 몸은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는데 12년생이니까 얼추 계산해도 82살이 되죠? 82살? 그럼 그 당시 북한 사람들 수명보다 한 5년 이상 많은 거예요. 10에서 20년도 높은 거예요. 그런 질병, 그 다음에 그런 비만, 약간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여기에 비해서는 오래 산 거예요. 북한에는 만청산 연구소라고 있어요. 김일성 만년장수, 김정일 만년청년, 약자가 만청산 연구소예요. 여기가 김일성, 김정일 수명 연장하는데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의료진들이. 뭐 먹으면 몸에 좋은지. 인삼을 바로 먹으면 인삼이 약간 독성 부분이 안 맞는 안 맞죠. 그러니까 홍삼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인삼과 홍삼을 닭에게 먹여요. 그럼 닭이 개를 낳죠. 그걸 먹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그때 줄기세포까지 연구했다는 뭐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수명을 그토록 연장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너무나 장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근경색, 김정일도 죽었거든요. 김정일은 언제 죽었어요? 42년생인데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그럼 70을 못 넘긴 거잖아요. 약 70 언저리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보다 12년이나 더 줄었잖아요. 김정일도 뭐였어요? 심혈관 계통이었어요. 급사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김일성은 자연사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평양에서 묘양산까지 헬기가 갔다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제가 보기엔 자연사했다. 살 만큼 살고 이민의 피 팔 만큼 빨고,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저는 원모설에 대해서는 선을 긋습니다. 다시 김주애의 활동이 뜸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일성은 82살, 김정일은 70살, 12년 줄었죠? 그럼 김정은 얼마 살까? 김정은은 지금 키가 1m 68, 9로 추정이 돼요. 키높이구도 신어요. 상당히 높은 거. 안에 밖에보다 안창을 높이는. 그 다음에 몸무게는 145에서 50kg 사이로 AI로 분석을 해보면 68, 9cm에 몸무게가 145, 50. 조만간 아마 몸무게하고 체중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아마 168, 160쯤 이렇게 뒷글이. 그러면 건강합니까? 거기다가 항상 담배를 손에 들고 있죠. 그 현송월이라고 수행비서 있잖아요. 그 비싼 구찌백 들고 다니는데 거기 뭐 들어있는지 난 알아요. 거기 크리스탈 잿더리 들어있어요. 김정은 항상 잿더리에 담배 어디 가든. 그리고 항상 성냥으로 담배 피거든요. 칙 끄는 거. 김주애가 성냥까지 갖고 다니는 적도 있어요. 고도 비만, 흡연. 아마 저도 두갑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김정은은 제 기준으로 볼 때 세감독이 내 앞일 거예요. 그다음에 취침 시간 새벽 5시. 그때까지 일해요. 로컬리그예요. 열심히 일해요 진짜. 근로자상 줘야 돼요. 근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짜잘하게 뭐 연필 이름 뭐라고 줘라. 저 식당 간판. 저 시계 여기다 왜 걸었어? 여기 잘 옮겨. 실제로요. 실제로요. 시계의 진심이에요. 시계 위치. 벽시계 왜 없어? 그다음에 무슨 뭐 여자들 열병식 할 때 치마 길이까지 얘기를 해요. 실제예요. 이 기록량이 나와요. 그다음에 팔 올리는 거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지. 그러니 과로죠. 바보죠. 그런 일 왜 해요? 진짜 바보죠. 과로, 과식이겠죠. 몸 보면. 새벽까지 일하면 폭식을 하게 돼요. 야식. 술 안 먹을까요? 와인 많이 마신대요. 새벽까지. 누구랑? 김여정이랑 자주 마신대요. 그리고 둘이 국정을 원하는데 둘이 못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뾰루지 볼에 나 있는 거. 뾰루지는 4, 5년째 제자리죠. 할아버지 혈관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손목 꺾어진 거부터 시작해서 막. 그럼 김정은의 수명은 지금 북한 쪽에서 김일성, 김정일, 장수 관련했던 분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50 못 넘길 것 같다. 김정은은 1984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일이 70이었으니 제가 보기에도 50 넘기면 진짜 하늘이 우리가 뭐 사람 수명 갖고 많은 건 그렇지만 저 정도면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김정은이 언제 나왔느냐? 2008년 김정일이 8월에 여기 뇌경색이 오거든요. 그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9년 1월에 휴가자로 임명됐거든요. 그럼 김정은의 가장 저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건강 상태는 결국 후계와 연결이 되겠죠. 김주애라고 하는 거예요. 김주애는 2013년생이에요. 2013년 아마 상반기 생으로 추정이 돼요. 한 1, 2, 3월. 왜냐? 데니스 로드맨이 2013년 여름에 북한에 가서 원산에서 김정은과 해변에 놀았는데 그때 주애라는 아이를 안아봤다 그랬거든요. 이름은 주애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안아봤으니까 6, 7월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2013년 3월 이전에 낳겠죠. 3, 4월 이전에. 아주 선보기는 안 했을 거니까. 김주애가 처음에 언제 등장하느냐. 2022년 11월에 나와요. 그것도 웃긴 게 화성 15 ICBM 쏠 때 나와요. 화성 18형 ICBM 쏠 때. 그럼 9살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깡총깡총. 김정은은 언제 나왔다고요? 2009년에 후계자로 등장했고 2008년 뇌경색 회복한 다음부터 현장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84년생이니까 한 20대 중반에 나왔죠. 김주현이 10대 초반에 나온 거 아니에요. 김주애가 나온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상을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김정은 나오고 나서 김정일이 3년 만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김주애 조기 등판은 왜냐? 북한에서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짝태라고 알아요? 짝태? 명태예요. 북어.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명태. 북한에 짝태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 두드려줘야 된다. 끔찍한 말이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봉건적인 말. 이 북어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 두드려야 된다. 지금 그런 말 하면 잡혀가죠. 이건 폭력적인 언어잖아요. 북한은 아니에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오신 탈북한 여성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자기 탈북한 동기는 남편이 때려서 기절할 때까지 맞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면 부러다가 강변에서 패고 자기 쓰러지면 처갓집 가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믿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자기 앞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명절에 떡 많이 했다고 손찌검했다는 얘기도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봉건적이죠. 조선시대도 더 봉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욕만 해도 지금 가정폭력이잖아요. 그죠? 바로 형사 처벌됩니다.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그 맞고 가면 처갓집 가면 가지도 않죠. 부모가 가슴 아프니까. 그럼 처갓집에 달려오는 게 아니라 딸 가진 내가 죄다 이러고 안 돼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이게 북한 문화거든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김주애가 여자애가 후계자가 된다? 그래서 일찍 나온 거예요. 지금 2022년 11월 이후로 현재까지 김주애가 산지 지도에 공개 등장한 게 40여 차례거든요. 깡총깡총 뛰던 애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성인 코스프레, 리설주 코스프레 하잖아요. 물개박수 치고 아빠 옆에 있고 집권 세력들이 주변에서 이러고 무릎 꿇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김주애는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가부장적 문화를 깨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금 익숙하죠. 지금은 나오면 후계자 아니라는 얘기 안 하죠.
후계자 임명은 안 됐어요. 확실히 안 됐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김주애라는 이름이 북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말하죠. 김정은 총비서동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김주애라는 표현을 리춘이 북한 아나운서가 못 써요. 왜냐? 뒤에 붙는 직함이었거든요. 그냥 김주애가 나와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 임명이 안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는 조기 등판했고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조기 교육을 하고 있고 장기간 노출하고 있고, 또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피식피식했다가 지금 받아들여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 이 김주애는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러면 왜 일찍 나왔느냐? 가부장적 문화도 김정은을 봤을 때 건강 유고, 급작스러운 유고에 대비하려고 일찍 등판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왜 좀 뜸하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뭐 한두 달 뭐 이상은 뜸한 건 뭐, 왜냐 타이밍이 별로 갈 데가 없으면 지금 상황은 북한 경제가 안 좋거든요. 1달러에 2024년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에 8,000원대였어요. 북한은. 근데 지금은 2만 원대예요. 경제가 최악이에요. 민심도 안 좋아요. 식량난도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ICBM 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주애가 등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터벌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니까 조만간 등장할 거다. 다시. 그리고 김주애는 계속해서 후계 수업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봄이 왔고요. 봄에는 이제 생명이 또 이제 가장 기운이 샘솟는 풍성한 여름으로 갑니다. 뭐 대내외 정세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또 의지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혼란은 언젠가는 이제 정식이 되죠. 그 혼란 이후에 새로운 국가 발전 또 개인의 행복 이런 거를 꿈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